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네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님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제가 식당을 하나 찾아가서 밥을 이렇게 먹다가 젓가락을 이렇게 잘못 실수로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점원을 불러서 저기 그 젓가락 하나만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르바이트생인 남자 학생이었어요. 그 남자 학생이 쪼르륵 이렇게 달려와서 진짜로 젓가락 한 개를 갖다 주더라고요. 제가 젓가락을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했죠. 젓가락 한 세트, 젓가락 한 쌍 이렇게 갖다 달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젓가락 한 개를 갖다 달라 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젓가락 한 개를 갖다 준 거예요. 우리가 그 오늘날 그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아르바이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뭐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갖고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생각을 약간만 더 한다면 조금 더 고객 감동을 넘어서 고객 졸도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씁쓸한 그런 식사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생각하는 것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의 두 번째 과목인 사무경영관리 개론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번 시간에 사무작업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단원의 막은 일단 내릴 겁니다. 근데 사실 첫 번째 과목인 사무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과목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과목이 사무경영관리 개론도 마찬가지지만 늘 하는 얘기지만 대학교 정규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을 줄여서 단 3시간, 4시간 만에 한 과목을 끝낸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시험에 100점 만점에 뭐 90점 이상을 맞아서 합격을 한다 그러면 그 강의 시간이 더 늘어나겠죠. 우리는 60점 이상이면 모두 다 합격이기 때문에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후 문제풀이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규 강의만 열심히 들으면 쉽게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정규 강의는 그냥 팔짱 꼬고 재밌게 흘러 들으세요. 그 개념을 머릿속에 잡으시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쉽게 풀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도 역시나 사무작업의 효율화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효율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이 효율화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경제 원칙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효율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시험에 나왔던 문장들입니다. 역시 읽어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간소화에 대한 개념이죠. 간소화, 그러니까 줄인다는 얘기죠. 어떤 A라는 업무를 지침을 받았을 때 그 업무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렇게 해서 결과물을 얻는데 1시간이 걸렸다면 불필요한 부분을 다 제거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움직인다면 30분 만에 끝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효율화의 첫 번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간소화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여러 사무 중에서 소요 시간이 특별히 길어서 사무 간소를 하게 되면 시간 단축이 엄청나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작업을 간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당장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 회사의 흐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여러분이 더 잘 하실 겁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젓가락 한 개를 갖다 준 그 학생의 생각도 어떻게 보면 제가 젓가락 한 세트 갖다 주세요 라고 제가 말을 했으면 2짝을 갖다 줬을 텐데 물론 제가 잘못한 점도 있지만 젓가락 하나 갖다 주세요 하면 보통 젓가락은 이 짝지가 이렇게 맞게끔 갖고 이렇게 먹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식당에 가면 다들 맞게 나오겠지만 짝지가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혹시 우리 고객님이 젓가락 한 개를 흘렸는데 짝지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세트를 딱 맞춰서 2짝을 들고 와서 고객한테 제출했다면 정말 괜찮은 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한 개를 갖다 줬을 때 제가 좀 화가 나서 젓가락 한 개 갖다 달라 그런다고 진짜 한 개 갖다 줍니까? 한 세트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그 아르바이트생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시 갔겠죠.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생은 한 번 와도 될 걸 두 번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간소화 시킬 수 있는 작업이죠. 비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여러 사무 중에서 비용이 특히 많이 들어서 사무 간소를 하면 상당한 절약이 올 것으로 기대되는 작업. 절약이라는 이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이것도 경제 원칙이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 세 번째, 사무원들 사이의 작업 방법의 어려움. 그죠? 작업하다 보니까 간소화하면 좀 쉬워질 건데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얘기죠. 업무량의 과중으로부터 불평 불만의 대상이 되는 사무. 우리가 필기는 다들 합격하실 거지만 필기 합격하고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 엑셀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해요. 그 엑셀이라는 과목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사무 자동화를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엑셀은 조금 쓴다라는 부분이 대부분이실 테고, 그렇다고 겁먹지는 마세요. 엑셀을 전혀 모르시더라도 제가 실기 강의에서 엑셀의 기초부터 다져가면서 수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엑셀의 A열과 B열 그리고 1행과 2행에 10이라는 숫자와 2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뭐 엑셀 지금 처음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냥 들세요. 여기서 A1 플러스 A2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A1 셀에 있는 10과 A2 셀에 있는 20을 더해서 30이라는 결과값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엑셀의 원리니까. 자, 그런데 3행, 4행에서 쭉 해서 999행까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숫자가 999행까지 숫자가 입력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전체를 다 더하려고 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쭉 해서 A99까지 더하기 이렇게 하면 엑셀을 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엑셀에서 뭘 씁니까? 그렇죠. 함수라고 얘기하는 명령어를 씁니다. 합을 구하는 함수는 sum이라는 함수가 있죠. sum, sum, 가로 열고 A1 땡땡 A999. 자, 이렇게 하게 되면 A1 셀에 들어있는 값부터 A999 셀에 들어있는 값을 한꺼번에 다 더해라. 컴퓨터가 우리 인간보다 나은 점은 뭐가 낫다 그랬습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뭐 A1, A2 더하는 속도나 A1부터 A999까지 더하는 속도나 거의 뭐 눈 깜짝할 사이 이루어지죠. 그게 우리 컴퓨터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저 sum이라는 함수 명령어를 알고 있음으로 해서 엄청나게 빨리 끝낼 수 있는 거를 sum이라는 함수를 모름으로써 A1행부터 999행까지 일일이 다 더하고 있으니 얼마나 시간이 낭비가 되겠어요. 사무원들 사이에 작업 방법의 어려움,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불평, 불만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것들도 뭐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겠죠. 간소화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경제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간소화가 그 효율성의 첫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문제 해결식 접근법이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부하, 상사, 교관 하나의 문제를 놓고 함께 해결해서 사무 간소화를 추진해가는 방법이다. 나 혼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될 그런 의미가 없어요. 보통 그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회사들에 제가 강의도 많이 나가고 있지만 그 회사의 오너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이 엑셀을 좀 더 잘 쓸 수 있으면 정말 업무가 간소화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텐데 우리 회사 중소기업이니까 회사 직원이 한 200명, 300명 된단 말이에요. 그럼 200명, 300명 되는 직원들한테 엑셀 교육을 시키면 그 비용도 많이 들겠죠. 제가 한번 청강을 나가고 강의를 뭐 한 일주일 하고 나면 받는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중소기업 부분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강사를 섭외를 해서 강의를 시키게 되면 회사 측면에서는 그만큼의 지출이 나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지출 때문에 이 간소화를 통해서 회사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꾀해서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오너와 그렇지 못하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오너의 차이는 나중에 매출에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작업의 효율화라는 부분이죠. 작업 부분에서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동작 부분에서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어떤 공정들, 그 공정들을 나름대로 그 회사의 공정이 이게 최선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표준화를 시켜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가습기를 하나 만든다고 해도, 가습기를 만든다 그러면 맨 먼저 모터부터 달고, 그 다음에 케이스를 입히고, 그 위에다가 뭘 집어넣고 뚜껑을 달고, 이런 순서를 곰곰이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간소화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완성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현대자동차나 우리나라 굴지의 자동차 회사에서도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내는데 그 시간이 채 1분도 안 걸린대요. 물론 그 조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겠죠. 부품을 다 만들어서 설계까지 완벽하고 난 다음에 자동차 생산 라인을 쭉 지나가면서 이거 달고 문짝 달고 타이어 달고 뭐 달고 쭉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이요. 처음에 그 현대자동차가 처음 생겼을 때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자동화시키면서 이제는 1분 채 안 걸리면서 한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부분, 사무 자동화 또는 공장 자동화 부분에서 노력을 끼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자꾸 여담을 드리는 거는 우리 본 강의는 편하게 들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 둘 다 거의 1, 2등을 다투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A라는 이 친구는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맨날 공부만 해요. 수업 시간에도 공부만 하고 쉬는 시간에도 공부만 하고 야자 시간에도 노는 거를 화장실 가는 것도 잘 못 봤어요. 계속 공부만 해요. 쟤는 1, 2등 할 수밖에 없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B라는 친구는 맨날 쉬는 시간 종만 딱 치면은 책상 위에 올라가고 놀고요. 뛰어다니고 책상 2개 붙여갖고 탁구 분필 치우개 들고 탁구 치고, 점심시간에는 땀 뻘뻘 흘리면서 가서 축구하고 이러는데 매번 1,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B라는 친구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유심히 관찰을 하니까 그 친구는 수업 시간에 뭔가를 열심히 막 낙서를 해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뭘 하나 이렇게 지켜보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연습장에다가 쓰면서 그 자리에서 외우고 있어요. 노트 필기도 안 해요. 선생님이 줄도 안 쳐요. 그 자리에서 외우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직전에 한 일주일 앞두고 친구들한테 책을 빌려러 다니더라고요. 책을. 꼭 보면 공부는 잘 못하면서 책은 진짜 정리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빨간 펜, 노란 펜, 파란 펜, 형광펜 막 칠해가면서 그 친구들의 책을 빌려서 자기 책에다가 표시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 일주일 전에는 공부를 해요. 그 책을 보면서. 무슨 뜻이에요?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듣고 그 자리에서 최대한 외울 수 있도록 하고 시험 치기 직전에 요점 정리한 걸로 한번 쭉 훑어본다는 얘기예요. 참 대단한 친구죠. 놀 땐 놀고 할 땐 하고. 과연 우리는 A라는 학생인가? B라는 학생인가? 또는 전혀 관심이 없는 C라는 학생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빠졌죠? 작업 연구와 동작 연구 이 부분에서도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이 작업이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있을까? 또 이 동작이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있을까? 그 부분인데 시험에 나온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 자동화에 관련돼서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죠. 테일러의 시간 연구와 길브레스의 동작 연구가 일치화된 것. 그러니까 테일러라는 사람은 시간적인 어떤 연구를 한 사람이고 길브레스라는 사람은 동작적인 어떤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한 연구를 일체화한 것을 우리가 작업 연구라고 하고, 시간과 동작을 일체, 그리고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작업 시간을 표준화해서 자금 결정을 공정하게 한다는 거. 작업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면서 생산비를 역시나 절감하는 데 목적을 둔다. 결국 생산비 절감, 경제 효과에 의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고 연구한 부분을 작업 연구라고 한다면, 동작 연구는 불필요한 작업을 제거하고 남은 자녀 작업 시간에 최선을 가능한 절차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기계 기구에 관한 원칙, 이런 원칙들을 정해서 데스크가 옛날 책상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옆에 복사기, 프린터기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었고, 근데 이런 것도 만들어지죠. 이렇게. 자, 책상이 이렇게 앉아서. 그러면 내가 여기 행동 반경이 이렇게 넓은 부분에서 행동 반경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괜히 일어서서 가져다 올 필요가 없으니까 동작의 어떤 부분을, 신체의 어떤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부분. 제가 생각했던 건데, 최근에 가구 만드는 회사에서, 정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뭐 거의 막 하루 8시간, 9시간 일하고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죠? 때로는 일어서서 하고 싶어요. 중고등학교에서도, 책상이 학생들이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학생들이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책상이, 이런 책상이 있다면, 그 뒷부분에, 교실 맨 뒷부분에 책상의 높이가 한 이만한 높이의 책상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수업 듣다가 졸려온 사람들은 뒤에 일어나가서 서서 수업할 수 있도록 큰 책상을 이렇게 중고등학교 뒤에 요즘은 다 갖다 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 서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 잠을 깨기 위해서. 사무실의 그 책상도 앉아서 하다가 너무 힘들어. 졸리는 것 같아. 집중이 안 돼. 그러면 버튼을 딱 누르면 책상이 쭉 올라와서. 그죠? 높이 해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무 자동화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구를 만든다 그런 개념인데 우리 속에 생활 속의 아이디어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거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만 하지 실제로 실천에 옮기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천에 옮긴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이 많고 실천에 옮기지 못한 사람들은 또 실패한 사람들이 많겠죠. 조금의 생각이 우리가 큰 대박을 얻을 수 있다는 거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한다면 그죠? 지금 당장 나는 꼴랑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그냥 조그마한 회사에서 그냥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미래의 꿈은 완전 CEO가 되는 꿈이야. 그렇게 꿈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활성화되고 있겠지만 여성분들과 얼굴에 이렇게 팩 하잖아요. 이렇게 네모난 봉지에 이렇게 딱 들어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얼굴에 붙여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이 손에다가 사실 얼굴 피부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손 피부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팩을 손에다가 이렇게 감아요. 이렇게 감고 있으면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장갑을 만들어요. 장갑을 만들어서 장갑을 이렇게 끼고 있으면 그 장갑 안에서 그 팩 물질이 나와서 손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럼 장갑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가 끝입니까? 그럼 장갑 끼고 있으면은 뭘 만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집에서 팩하고 장갑 끼고 우리가 대부분 하는 일이 뭐예요? 스마트폰 만지잖아요. 태블릿 PC 만지잖아요. 장갑 끼고 태블릿 PC 됩니까? 그래서 장갑에도 그거를 넣어서 우리 겨울에 장갑 끼고 스마트폰 만지는 그런 장갑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갑도 스마트폰을 만질 수 있도록 그러면 손팩 하면서 스마트폰을 만질 수 있는 그 장갑을 개발해서 대박을 터뜨린 젊은 여성 CEO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생각만 가지고 행동과 실천에 옮기지 못해서 참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부터라도 메모하는 습관 해서 나도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이 사무직에서 벗어나서 정말 CEO가 돼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업 연구와 동작 연구.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기출문제 강의 때 제가 몇 명 더 언급해 드리겠지만, 사무 자동화에 관련된 사람 이름이 우리 시험에 한두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테일러라는 사람이 시간적인 부분을 연구를 했고, 길브레스라는 사람이 동작 연구를 했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 할 때 처음 듣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그때 함께 같이 기억해 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볼까요? 시간 연구에 대한 부분도 나오네요. 자, 작업을 위한 정확한 표준 시간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두고요.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1분이 걸린다. 우리가 1분을 목표로 하겠다. 그럼 1분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들을 세분화시켜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겠죠. 시간 연구에 의해 설정된 표준 시간은 작업원의 공정한 작업 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소요되는 작업원 수나 기계 대수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이거 표준 작업 시간을 위한 공식, 이거는 공식만 좀 봐두세요. 이거는 이해를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외워둬야 될 부분인데, 이 공식을 이용해서 뭐 계산하는 문제가 사무자동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공식 자체를 묻는 문제는 나온 적이 몇 번 있어요. 뭐 자주 출제는 안 되지만. 그래서 표준 작업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정미 작업 시간 곱하기 1 플러스 여유율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정미 작업 시간이 뭡니까? 몰라도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단지 이렇게 공식만 적어서 나온 문제 외에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정미 작업 시간 플러스 곱하기 1 플러스 여유율이다. 이것만 눈으로 눈도장만 찍어 두시기 바라요. 자, 여유율은 보통 필요 여유, 작업 여유, 용달 여유, 직장 여유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자, 사무 공정에 관한 내용으로서는 흐름의 표준화, 결제 권한의 합리화, 또 사무 작업의 적정화. 이것도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사무 공정에 대한 분석에 관한 내용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흐름 표준, 결제 권한의 합리화, 또 사무 작업 시간의 적정화 세 가지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이제 큰 다른 두 번째죠. 자료 관리의 자동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자료 관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문서 관리에 대해서 배웠지만, 우리는 오늘날 전자문서 형태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문서 관련된 얘기도 이따 뒤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원시장표의 관리, 천공카드 관리, 종이 테이프 관리, 자기 테이프 관리. 사실 이 부분은 개요라고 돼 있지만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요즘은 종이 테이프나 자기 테이프 잘 안 쓰고 뭐 천공카드 안 쓰니까 뭐 과거에는 많이 썼었어요. 그죠? 그 출제위원 자체도 뭐 사무자동화가 거의 뭐 30년 역사가 됐으니까 30년 전에 출제하는 출제위원과 또 최근에 출제하는 출제위원이 다르니까 최근 출제위원들은 아무래도 그나마 최근 우리 정보에 관련된 동향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최근 관련된 문제를 골라서 출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자료 저장의 자동화 부분 역시나 과거에는 자료를 만들어서 캐비넷에 문서화 시켜서 보관을 했지만 최근에는 전부 다 컴퓨터로 이용해서 전자 파일 형태로 보관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일종의 자동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일렉트로닉 파일링 시스템이다. 전자 파일링 시스템입니다. 자, 전자 파일 저장 매체에 수록된 자료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의거 색인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자기 디스크나 자기 테이프, 마이크로 필름, 광 디스크에 기록을 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사무자동화 시스템에서 배웠던 장치들이죠. 보조 기억 장치 중에서 대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서류들을 우리 회사의 메인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필요한 문서를 빨리빨리 찾아서 꺼내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색인 처리를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그 키워드만 입력해서 빨리빨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 일반적인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몰라도 됐고 검색하는 정도만 알면 되지만 중소기업 이상이 되면 기업 내에 그 자기 회사의 전산실이 따로 있겠죠. 그러면 그 전산실의 부서, 전산 팀원들은 그 회사의 나머지 부서들이 우리 회사의 중요한 문서를 빨리빨리 검색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DB 구축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광대한 자료를 저장하는 부분인데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 자체는 여러분이 별표를 3개를 해두고요. 별표를 3개를 해두고 메모를 따로 해두세요. 그 기출, 풀이, 참조. 메모한다 그래서 뭐 아주 중요한 거를 메모하는 게 아니고 추후에 제가 특강도 따로 하나 만들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베이스 관련 문제가 과거에는 우리 사무자동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동향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 관련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무 관리에서 여러 가지 문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베이스 기능이라는 것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출제 규정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관련 부분이 출제된다고는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직까지 사무자동화에서 데이터베이스 개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정보처리 기사나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 필요하다. 정보처리 기사나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한 과목으로 나오는 과목이에요. 근데 사무자동화에서는 한 과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부분이 최근에 아주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최근 사무자동화 시험에 많이 나오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서 출제되냐면 사무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과목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사무경영관리 개론에서도 물론 출제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특강을 통해서도 이런 강의도 해드릴 겁니다. 4가지 그 과목의 공통 부분에서 출제되는 거. 그러니까
네 번째 과목인 정보통신 개론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과목에서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과목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굳이 과목 구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명심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특강 얘기하니까 또 이런 분 계십니다. 선생님 강의 중에 특강 뭐 해주신다는데 특강이 없네요 라고 따지지 마세요. 저는요, 제가 필요를 하다 그러면 바로 강의를 찍어 드립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몰라도 되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러면 강의를 안 찍어요. 왜?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여러분보다 제가 좀 더 낫지 않겠어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자랑이 아니라 많이 시험을 쳐봤고 또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봤고 또 많은 학생들의 합격자를 봤고 또 많은 불합격생도 봤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거를 토탈해서 제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하다 싶으면 강의를 찍어드리고 이번 시험에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관련 어떤 이상한 문제가 나왔어. 뭐 SQL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 SQL, 이번 시험에 SQL 관련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이 SQL 전체를 제가 특강을 찍을까요? 그럼 여러분이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래서 최근에 매번 빠지지 않고 한 1년, 2년 정도 SQL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걸 모아서 특강을 찍을 수는 있겠죠.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 강의실에 올려놓은 그 강의만 다 들으세요. 문제풀이까지. 그러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아시겠죠? 자, 데이터베이스 정의 보세요. 자, 어떤 특정한 목적의 응용을 위해서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 자료를 저장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모아둔 집합체다. 거대한 자료 창고다라는 개념이 바로 DB 개념, 데이터베이스 개념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죠. 세 번째 EDI입니다.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 데이터 교환. 자, 이 EDI라는 부분은 과거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시험 문제 거의 단골 손님이어서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최근에도 EDI 문제가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의 3문제, 4문제까지 나왔었으니까 EDI 문제는 역시나 사무자동화 시스템에서도 나오고 경영관리 개론에서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또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EDI가 등장하게 된 요인은 정보통신 활용 가능성을 인식했다. 뭐 지금은 인식했다가 아니라 지금 정보통신이 없으면 안 될 정도까지 와 있으니까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EDI에 대한 이런 등장 요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일단은 낮다는 얘기고요. 자, 정보처리 소요 비용이 증가되고 분류 시스템의 영향이 증가됨으로써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고, EDI의 대표적인 게 전자결제 시스템이 되겠죠. 과거에는 결제 서류 파일을 만들어서 프린트해서 이거를 들고 사장실 뭐 팀장님한테 가서 결제해 주세요 하면 보고 사인해 주고 했지만, 요즘은 사내 네트워크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문서를 올리게 되면, 그죠? 업로드 시키게 되면 각 부서의 장들이 그걸 다 보고 결제를 바로 그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EDI의 정의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음 중 EDI에 대한 정의로 알맞지 않는 것에서 나온 문제 중에서 알맞는 것들만 뽑아서 만든 얘기입니다. 자, 표준화된 기업 간 거래 또는 거래서식 또는 기업 간 행정관청 사이에 행정서식을 합의된 통신 표준에 따라서 컴퓨터 간에 교환하는 전자식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우리가 EDI라고 하고, 두 번째 개념은 자, 컴퓨터가 자동으로 판독할 수 있는 일정한 구조를 가진 메시지 형태의 서류를 서로 교환하는 형태. 그죠? 이메일 형태로 교환한다는 거. 자, 조직 내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 간의 정보 교환을 교환 요구가 생겨날 수가 있고요. 자, 조직과 조직 간의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통신을 통하여 필요한 상거래 문서를 표준화 형식으로 상호 교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가 EDI의 정의라고 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뭐 EDI의 정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해서 틀릴 사람은 없을 거고, 근데 저 EDI의 약자가 뭔지 몰라서 EDI가 뭐지? 이러면 곤란하죠.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 데이터 교환,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DI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죠. 자, 양식 표준의 기준 항목으로서 전자적으로 전송될 문서의 종류들을 의미하고 각 전송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사용되어지는 정보의 형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양식 기준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EDI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어야 되고, 형식,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통신, 연계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냐라고 묻는 문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넣어놓은 거지만, 그냥 기본 개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EDI가 완성되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정도 개념 잡아두세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EDI 구성 요소로서는 하드웨어, 기계 덩어리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표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주고받을 건가,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망이 연결돼 있어야 된다 의미겠죠? 자, 이런 EDI가 전자데이터 교환 문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발전을 해왔겠죠? 자, 특징에 보면 이제 뭐 거래 쌍방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그죠? 뭐 사장님 로긴, 부장님 로긴, 뭐 과장님 로긴, 그 로긴 아이디 패스워드에 따라서 접속하게 되면 누가 들어와서 지금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될 수 있어야 되겠고, 독립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야 되겠고, 서류 없는 거래가 가능함으로써 각 기업의 캐비넷이 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서 관리하는 캐비넷 같은 거, 그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이런 그 문서 보존 상자라는 거, 이런 거, 그죠? 이런 문서 보존 상자에다가 문서를 보존해서 이렇게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죠? 참 그 옛날 방식. 요즘도 아마 회사에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점점 사라집니다. 그죠? 사라지고 저런 문서 보존 캐비넷에서 보존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는 전자파일 문서로 DB화 시켜서 보관을 하고 있겠죠.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통신 방법이고요. EDI에 의한 데이터는 수신한 컴퓨터가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변환과 재입력이 필요 없다는 것도 EDI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EDI가 좀 더 발전해서 EDI 팩트가 생겼는데, 뭐 EDI 팩트라 그래서 저 팩트가 뭐 EDI 사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팩트도 약자입니다. EDI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의 약자로서 전 세계적으로 행정기관, 상업, 운송업체 간에 이용되는 모든 서류를 전자데이터 교환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유럽경제위원회에서 연구개발한 EDI의 표준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뭐든지 간에 표준화는 사실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 나름대로 표준화를 시켜놔야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따르게 돼 있겠죠. 그래서 유럽연합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EDI 팩트고요. EDI 팩트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기존 종이 서류 양식을 전자파일로 대체했다. 뭐 똑같죠? 뭐 EDI예요. 똑같아요. 근데 EDI 특징이나 EDI 팩트의 특징이나 똑같지만 EDI 팩트는 유럽경제위원회에서 연구개발한 표준화가 됐다는 거. 그게 차이가 있겠죠. 자, 국제표준에 따라서 작성된 메시지를 통일적으로 제공하고요. 개방통신을 통하여 응용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상세계적인 승인과 국제적 지원으로 무역 절차 및 거래를 간소화시켰고 현대적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고요. 행정, 상업 및 운송 업무 등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도 EDI 팩트의 어떤 부분을 일부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를 몇 가지 더 짚고 넘어가죠. 이게 시험에 다 나왔던 얘기니까. 자, 전자문서의 정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령 규정에 의하여 그 위탁을 받은 자가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송 처리 또는 보관한 문서 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한 것. 말 그대로 종이화된 문서가 아니라 컴퓨터 파일로 형성으로 된 문서를 의미하는 거고요. 컴퓨터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전자적인 형태로, 컴퓨터 형태로. 자, 두 번째, 전자상거래 구성 요건 역시나 오늘날은 이 전자상거래가 뭐 아주 보편화돼 있어서 과거에 아직 제 주위의 친구들 중에서도 야,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물건 사면은 믿을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만은 저 역시나 적은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으로 매번 물건을 주문을 합니다. 그죠? 뭐 대박 할인, 뭐 긴급 할인 이런 메시지 뜨면 빨리빨리 보고 그죠? 주문을 해서 심지어 이제 커피 좋아하니까 뭐 커피까지도 인터넷으로 다 주문을 해서 먹고 있죠. 뭐 라면, 뭐 신발, 뭐 의류, 뭐 이런 것들. 참 세상 좋아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물론 마트 가서 직접 옷 살 때 입어보고 이렇게 비교해보고 사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물론 택배 회사나 이런 부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 감동을 위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하겠지만 반송비가 다 무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문을 해서 집에 도착하면은 꺼내서 다 입어보고 나한테 맞나 이렇게 비교해보고 나한테 뭐 위에 티셔츠를 하나 샀으면 바지는 집에 있는 거 꺼내서 이렇게 맞춰보고 괜찮다 그러면 바로 이제 라벨 뜯어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맞다 그럼 다시 넣어서 반품 요청을 하면 바로 택배기사 와서 다시 걷어가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 최근 뉴스에 보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보다 택배가 더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택배 전국에 있는 택배 기사들이 하루에 움직이는 그 거리가 태양을 뭐 3번인가 4번인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만큼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그 드론 산업이 활성화돼서 드론으로 이제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비용면이나 경제면이나 매연 같은 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물론 거기에 따른 또 단점이 발생은 하겠지만,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먼 미래가 되면 캡슐이 있죠, 캡슐. 대구, 서울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서울 있으면 서울역이고 대구역이에요. 여기 캡슐 안에 사람이 딱 들어가서 여기 차비 놓고 서울 버튼을 딱 누르면 사람이 쭈루룩 사라져서 서울역에 있는 캡슐에 사람이 딱 나타난다. 자, 이런 거 영화에서 등장하잖아요. 좀 사라져서 공간 이동하는 거, 그죠? 자, 이런 게 먼 미래에는 나오겠죠? 먼 미래에는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세대가 죽기 전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먼 미래에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이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성공 확률이 95%라고 합시다. 만약에 이 기계가 오작동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5%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끔찍한 얘기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과연 우리가 이걸 탈까? 성공 확률이 100%가 아닌 95%이면 우리가 탈까? 근데요, 만약에 정확한 계산은 모르겠어요. 비행기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비행기, 기차,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도착할 확률이 90%라고 만약에 90%라면 얘는 95%야. 이걸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어느 걸 타겠어요? 이걸 타겠어요? 그건 개인마다 다릅니다. 뭐 대중교통은요, 뭐 확률이 이것보다는 낮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직접 운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주위에 내가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아무튼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이 좀 빠지게 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생각이 있어야만 발전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자문서의 정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령 규정에 의하여 그 위탁을 받은 자가 전산망 이용하여 전송 처리, 보관한 문서 형식의 자료로서 표현화된 것, 전자문서임이고 컴퓨터 및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입니다. 자, 전자상거래 구성 요소는 공공정책, 법률, 요소 기술, 정보 인프라, 스트럭처, 뭐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전자상거래 기본 요소인데 우리가 오늘날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또 사용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전자상거래인데 우리가 모르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전자상거래 또 전자문서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거 있으면 외워야 됩니까? 외울 필요 없으세요. 그냥 본 강의는 그냥 편하게 들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자문서,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전자상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구성 요건만 언급을 해드렸지만 역시나 실제 기출문제에서 최근에 동향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된 문제만 제가 따로 뽑아서 또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와 관련된 강의도 열심히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 개념적인 설명을 말씀드렸고 또 어떻게 보면 수업에 연관짓지 않는 내용이지만 여러분한테 상당히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라고 하고 또 저보다 더 연배이신 분들이 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 일부 공감하는 말도 있고 또 아닌 부분은 또 저한테 또 조언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은 일단 제 3과목 프로그래밍 일반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기사친구 됐습니다.